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째를 맞았습니다. 노조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로 협상의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는 오늘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합동수사단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 1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권도형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만 8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 최대 30만 명에 대비해 병상 4천 개를 확충하고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최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급속하게 퍼진 거로 나타났습니다. 열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인기를 끌고 있는 가정용 세라믹 식탁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걸 올려놓거나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부서졌는데 업체 측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실이 검찰 측근 인사에 장악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언급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원구성 협상 시한은 오늘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와 러시아 최대 은행의 자산 동결 등 신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또 회원국에 러시아의 추가적인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회원국들이 내년 봄까지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14,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5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이 어젯밤 또 중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틀 현장에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파업에 따른 손배소 취하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두 달을 채워가는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 파업. 노조와 협력업체는 이제야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막판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금 인상 폭에는 노사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분은 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업체 차원에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의견적 그런 내용인데 오늘 가져온 안은 그것을 뒤집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파업기간 폐업한 협력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협력업체에 고용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협력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어떻게 100% 수평이동회가 회사도 없어진 거를 나머지 있는 같은 공정이 있는 회사에다가 받아라 하느냐.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노조는 협력업체와 오늘 오전 협상을 재개합니다. 그러나 타결 실패 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열이틀 파업 현장을 찾아 노사 설득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와 노조 간 갈등도 격화할 상황.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시작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밤사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 등 관계자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거로 알려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본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 나오고 있을까요?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을 밤새 압수수색했습니다. 거래소 말고도 다른 8곳도 압수수색했는데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와 한국지사, 루나에 투자했던 벤처 투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공동 창업자 등 관련자들의 루나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분석해 루나 사태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권 대표 등이 코인 거래 수익을 현금화해 빼돌렸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 5월 루나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권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권 대표 등은 루나의 설계 오류와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연이율 19.4%의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수십조 원을 끌어모으는 식으로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코인 거래 수익 수백억 원을 해외 조세 회피처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한 점을 고려하면 합수단이 권 대표 등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여전히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 조사를 이어가면서 권 대표 신병 확보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6만 명 후반대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환자는 6만 8,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환자 수가 전날보다 4,580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단 3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원스톱 진료기관과 병상을 확충하고 패스트트랙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30만 명이 확진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의료 역량을 확보하겠다며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천여 곳에서 추가 확보해 이달 말까지 1만 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병상 4천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15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1, 2학년 학생 400여 명이 최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급속히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일과가 한창일 오전 시간인데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예정된 여름방학을 하루 앞당겨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 제주도 수학여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도중에 걸려가지고 걸린 사람 다시 집으로 비워주치하고 그랬었어요. 출발 전부터 또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왔지만 학교 측은 여행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전체 일정을 취소하기엔 돌아오는 항공편 등 교통편을 다시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일각의 부실 대응 지적에 학교 측은 방역에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내외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주의시켰고 또 전체 학생을 4개 팀으로 나눠 일정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변수가 생기면서 교육당국도 당장 다음 학기 학사 일정 구상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2학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방역 안내와 방역 대책 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가파른 재확산세에 대처하려면 이번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 이전 수준의 높은 경각심을 되찾는 게 현재로선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8살 초등학생이 고열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습니다. 숨진 학생은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고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브라이어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0일 스위스 제네바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원숭이 도창이 14,000건 발생한 점을 확인했고 이 질병에 따른 사망자가 아프리카에서 5명 나온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 코로나19가 유일합니다. 열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서 인기를 끄는 가정용 세라믹 식탁이 갑자기 산산조각 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걸 올려놓거나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부서져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식탁 상판은 온데간데 없이 다리만 남았고 바닥엔 각종 파편과 음식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니, 뭘 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탁 친 것도 아닌데. 지난해 3월 A가구 업체 온라인몰에서 산 세라믹 식탁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12mm 두께의 강화 유리에 700도 열처리를 해 만든 세라믹 글라스 제품입니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업체 말만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 발목에 가서 피가 나더라고요. 청심만 먹었는데도 그냥 자꾸 이름 주저앉은 게 그냥 머리에 떠올라갖고 저녁에 자다가 깨지고 식탁 밑에도 막 찍혀가지고 빼내고. A 업체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정확한 파손 원인을 파악 중인데 YTN 취재진에 세라믹 글라스의 주된 소재인 강화 유리에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B가구 업체의 세라믹 식탁도 사용한 지 1년 반 만에 상판 일부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3mm 세라믹 밑에 10mm 강화 유리가 붙어있는 제품인데 이 업체도 세라믹이 아닌 강화 유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고온을 가했다가 곧바로 냉각해 만드는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와 비교해 외부 충격에 강해 자동차, 사무용 책상 등에 흔히 쓰이지만 100만 분의 1 확률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자연 파손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강화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응력이 균일하지가 못하다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에도 지난 3년 사이 28건에 달하는 세라믹 식탁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세라믹 식탁 사용 중 강화 유리가 파손되고 자연 파손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라믹 식탁 자연 파손 현상이 이어지자 가구 업체들은 세라믹 글라스 소재 식탁 판매를 중단하거나 강화 유리가 들어간 세라믹 식탁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17살 청소년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들 가운데 성인은 딱 1명이었는데 폭행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어린 피의자가 죄를 뒤집어 쓰게 범행 은폐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리더니 골프채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오피스텔 앞으로 구급차 한 대가 도착하고 다급하게 환자를 이송합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 오피스텔에서 17살 A군이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골프채와 손발로 잔혹하게 폭행해 머리뼈 골절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이곳 오피스텔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2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이 벌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의식을 잃은 A군을 방치했다가 밤 9시가 돼서야 119를 불렀습니다. 화장실에서 사람이 넘어졌다며 거짓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A군은 지난 15일 결국 숨졌습니다.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애들이 전부 남녀 혼숙을 알고 막 그랬어. 시끄러워가지고 몇 번 혼났지 애들이. 머리도 막 색칠하고 때가지로 몰려다니고 아주. 경찰은 유일한 성인인 이모 씨가 폭행을 주도하고 교사했을 뿐 아니라 범행 은폐도 지시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 피의자 1명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가 경찰이 공동범행 정황을 확인하면서 범행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CCTV 자료, 119 신고 내역이 거짓으로 신고된 것을 알고 나서 여죄를 수사해서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동으로 집단 폭행해서 사망한.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이 이 씨를 두려워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A군을 숨지게 할 의도가 확인되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하대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하대는 학칙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씨의 징계를 해당 단과대 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과 퇴학 4가지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닌 탈북 브로커였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추가 제기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여당이 객관적 사실을 제쳐두고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과 관련해 현지 사정을 잘 안다는 세터민들의 증언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북송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라 북한 주민 탈북을 돕던 브로커였다는 겁니다. 16명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으며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산하여 16명을 인솔하여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남아한 어선은 16명 넘게 탈 수 없는 구조인데다 이들이 범행 직후 김책항으로 돌아갔다는 조사 결과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배에 또 16명 타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16명을 살해한 그 배가 항이 강할 수도 없어요. 도착하면 다 출항할 때 인원이 다 배 명부가 배에 다 있기 때문에 다 대수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당국의 거짓말만 믿고 탈북 브로커를 되돌려보냈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이 객관적 사실을 제쳐두고 북풍몰이를 하려 한다며 이성을 찾고 이야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어떻게 공교롭게 2명이 분리신문에서도 정확하게 16명을 맞췄다는 게 그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좀 이성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북풍몰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강제 북송에 대한 입장을 바꾼 통일부를 직접 찾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그 결정을 바꾼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일련의 입장 변동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이 바뀌었으니 판단을 바꾼다, 입장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 전날인 지난 3월 8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합동신문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월선한 군인들을 돌려보낸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돌려보낸 숫자가 몇십 명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안보 논쟁이 진실 공방을 넘어 감정 섞인 정쟁으로 번진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수사 과정에서도 거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검찰 측근 인사에 장악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거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자 협치 의지의 부족이라며 문재인 정부 실패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픈 곳부터 꼬집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정권 말 레임덕 수준이라며 인사 난맥상에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측근 인사인 이른바 문고리 육상씨에 장악됐고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란 말도 나온다며 국민의힘 트라우마까지 소환했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경제 위기에도 거꾸로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며 민주당이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 등의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민생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전적인 책임을 야권에 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먼저라는 겁니다. 반성하지 아니하고 2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 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태도다라는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한 건 역시 협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마다 단골로 되어있는 철진한 저는 부자 감세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의당은 100마디 말보다 국회 문부터 열라며 원내 제1당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구성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 바통을 이어받아 민주당을 향한 맞불 공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최근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우모 행정요원을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힌 권성동 직무대행.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었다 등 해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문제 언급을 한 지 닷새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자신의 불찰이라며 특히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톱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까지 나오자 몸을 낮춘 겁니다. 지지율이 지금 당도 그렇고 정부도 좀 하락하고 있고 각종 논란으로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저희 부독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며 야당 등에서 제기하는 사적 채용 주장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틀 전 권대행을 공개 저격했던 장제원 의원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그 선대위에서 살아남고 또 그래서 인수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8급, 9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1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뛰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실도 이전 정부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야당이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데 채용되는데도 사적 채용이다.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쓰여서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공정 이슈를 꺼내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황당한 해명 아닌가요? 가까운 지인의 자녀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 자체가 공정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인의 자녀라고 해서 차별하냐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청년들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주장을 멈추고 사적 채용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등 안보 이슈가 여당의 공세 소재라면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은 야당의 공격 수단입니다. 권성동 대행이 사과하며 불공정 논란 확산 저지에 나섰지만 당분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외부 업체 사내 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거로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본인도 몰랐고
실질적인 이해 충돌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KBS는 박모 행정관이 충북 청주의 가스 판매업체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다면서 공무원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이 가족운영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지난해 1월 29일 사임한 이후 법인 관련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라서 박 행정관 본인도 등재 사실을 몰랐고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니라 실질적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손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공공임대주택을 찾아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 등도 약속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서 세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등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 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관리하고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2년 전 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임대주택에 사는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한 사항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매주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서민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 완화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 15억 원이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안에선 잔금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원재료 값이 폭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또다시 커졌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14년째 족발집을 운영하는 이기백 씨. 올해 들어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최근 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강한 전파력의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옛날처럼 다시 또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면 그나마 지금 숨통이 트였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또 시련이 올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서울 화양동에서 갈비찜 가게를 운영하는 홍성근 씨도 조마조마하기는 마찬가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되려면 갈 길이 멀었는데 껑충 뛴 식자재 값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등락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가 원가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어느 걸 한 가지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그 상당히 매출에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9월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원금 감면과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만기 재연장 지침을 내놨지만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지나 8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는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선별적 단계적인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전과 같이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9.4%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영국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 9%, 5월 9.1%에 이어 석 달 연속 9%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휘발유와 식품이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2분기 0%대 성장해도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번 달 1년,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가 각각 3.7%, 4.4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의 경우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동결됐고 주택담보대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5년 만기의 경우 지난 5월 인하 이후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경기 부양 필요성이 큰 중국이지만 미국의 긴축 기조를 거스를 경우 생길 부작용과 최근 돼지고기값 인상 등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공군 파일럿은 이륙 순간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최초 비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남은 시험 비행도 순조롭게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를 달려 부드럽게 날아오르는 KF-21.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의 조종관을 처음으로 잡은 건 안준현 소령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륙 당시. 항공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가장 부담되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뭉클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전투기의 첫 시험 비행인 만큼 부담이 컸지만 1년여의 준비 기간 쉼없이 반복한 훈련과 노력의 과정을 믿었습니다. 실제 비행도 시뮬레이터와 거의 유사했었고 이륙이라든지 착륙, 임무 중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공기의 성능은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치른 안소령은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2026년까지 2천여 차례의 시험 비행에도 참여합니다. 최초 비행처럼 비행 시험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최초 비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후배 조종사들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최적의 항공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 와중에 대통령이 사임하는 내홍을 겪은 스리랑카의 새 대통령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인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위크레메싱게 대통령 당선인은 단합을 강조했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리랑카 국회는 20일 투표를 통해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대신할 새 대통령으로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위크레 메싱게 당선인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I have prayed that we can all in Parliament cooperate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is country. 변호사 출신인 위크레 메싱게는 1970년대 정계에 입문해 지금까지 6번이나 총리를 지낸 스리랑카 정계 원로입니다. 그는 지난 5월 고타바야 전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고타바야는 최악의 경제난에 사퇴 압박을 받자 자신의 형이자 전 대통령인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를 물러나게 한 뒤 야권 인사인 위크레 메싱게를 총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고 휘발유와 가스 등 필수 수입품 수입이 사실상 끊기면서 지난 9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고타바야 전 대통령은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해외로 도피했고 싱가포르에서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위크레 메싱게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13일 다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총리 집무실을 점거했습니다. For those who seek to destroy, to threaten democracy, they must then be dealt with the law, by the law.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스리랑카 정국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회원국들이 내년 봄까지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는 목표 설정 방안 등을 담은 가스 수요 감축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에서 크렘린궁이 가스 수출을 무기화함에 따라 EU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가스 공급 중단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봄까지 유럽 내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정과 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에너지 안보를 EU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EU 전체의 큰 요구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여름밤에 청와대를 둘러보는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8월 1일까지 열리는 시범 행사의 관람객 선정은 이미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서 마감됐는데요. 낮과 사뭇 다른 청와대의 밤 정취를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개방된 이후 131만여 명이 방문한 청와대의 문이 밤 시간에도 열렸습니다. 청와대 본관의 파란 기와가 야간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정원을 거쳐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 정면에 걸린 한반도 그림이 점점 크고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관람객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지도자들과 대면했던 접견실과 집무실을 둘러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영부인들이 사용했던 공간인 무궁화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 수궁터를 거쳐 대통령 관저, 상춘제, 녹지원 등 청와대 경내 곳곳을 산책합니다. 관저에서는 한여름밤의 정취를 돋우는 퓨전 국악 공연이 열리고 상춘제는 창호를 활짝 열어 내부 모습을 보여줍니다. 녹지원 일대에는 레이저 조명으로 반딧불이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사전 공개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Where we have been living as foreigners for so long, and it's very beautiful to be able to see not only the background but also see how we're integrating and how everything is changing through the years. So it was a very beautiful experience.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한여름밤의 청와대 산책 행사는 12일간 한시적으로 열립니다. 청와대 개방을 5월 10일부터 진행했고 국민들의 많은 성원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야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번에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1,200여 명이 참여하고 추후 야간 행사의 확대 여부가 검토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 밤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쪽으로는 시간당 10mm가 넘는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60mm,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가 내리며 비교적 선선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2도, 대전은 23도, 대구는 2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3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째를 맞았습니다. 노조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로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는 오늘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합동수사단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 1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권도형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만 8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 최대 30만 명에 대비해 병상 4,000개를 확충하고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최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급속하게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이 검찰 측근 인사에 장악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언급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원구성 협상 시한이 오늘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와 러시아 최대 은행의 자산 동결 등 신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또 회원국의 러시아의 추가적인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봄까지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입장차를 좁히며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던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사 임금 협상이 어제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전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오후 11시 20분쯤 결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에는 이틀째 파업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양쪽의 양보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지만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조 파업이 오늘로 50일째인 가운데 노동계 내부의 노노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어제 오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뒤 행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우조선 산하에서도 대우조선 원하청 직원 4천여 명이 파업 중단과 조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행진했습니다. 양측은 20m 거리를 두고 마주쳐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가 학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조기 방학을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150여 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고등학교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1, 2학년 학생 430여 명을 인솔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고등학교는 정상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기 방학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6만 명 후반대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환자는 6만 8,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8,273명으로 55.7%, 비수도권에서 34,448명이 나와 44.3%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수가 전날보다 4,580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단 3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다음 달 중후반쯤 하루 20만에서 28만 명 수준으로 정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큰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확진돼도 문제가 없도록 병상을 확충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이틀째 7만 명대로 유행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2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는 하루 최대 30만 명이 감염돼도 대응 가능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20만 명 확진에 대비했지만 유행 급증세에 관련 방안을 보완한 겁니다. BA.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수가 매우 빠릅니다. 또 정점 시기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을 환자 규모가 늘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5천여 개 병상으로는 하루 15만 명 정도 대응 가능하다며 4천여 개를 추가 확보해 30만 명 확진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추가되기 전까지 병상을 미리 확보해내는 숫자가 1,400병상 그 행정명령 발동하는 게 되겠고요. 추이들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는.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검사부터 처방, 진료를 한 번에 보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이달 말까지 10,000곳으로 늘리고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과 병상을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대상도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도록 관련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환자 급증에 따른 검사 수요를 고려해 임시선별진료소 70곳을 운영하고 전국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합니다. 한편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 94만 2천 명분을 추가 구매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나누어 도입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브라요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0일 스위스 제네바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이 14,000건 발생한 점을 확인했고 이 질병에 따른 사망자가 아프리카에서 5명 나온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 코로나19가 유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 씨가 대통령실을 장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 씨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와 인사 난맥, 경제 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출범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민생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건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 자산 격차가 더 커졌다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현 정부 탓을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이전에 여러 차례 무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세력을 위한 이른바 셀프 특혜법이라면서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참가자 가운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뿐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690여 명에 대해서도 예우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인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만 의원 175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 주장에 번번이 좌초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 법안 자체가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왜 갑자기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는지. 이에 대해 야권에선 국회의원 가운데 아무도 해당하지 않고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실종되거나 심하게 다친 사람에게 한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부분의 열사와 희생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돌아가신 분의 직계가족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확대를 통한 명예회복이냐, 유가족에 대한 과한 혜택이냐,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느냐에 따라 입법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될 특별 사면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대규모 사면 관측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포함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엔 사면 대상 수용자의 죄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일부 검찰청은 사면 대상 후보군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회신을 마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명단을 모두 제출받은 뒤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명단이 확정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사면 규모와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특사란 점에서 대규모 단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3개월짜리 검찰의 형 집행정지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 윤 대통령은 과거 전례에 비춰 오랜 수감 생활이 맞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래. 여권 인사만 풀어준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야권 정치인을 포함해 정치적 균형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름도 정치권에선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재계에선 나옵니다. 사면 대상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고 대통령실도 이 시점에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고전 속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정치, 경제는 물론 생계형 민생사범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 사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3천여 명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 15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오늘 새벽 3시 10분쯤까지 10시간 가까이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관계사와 한국지사 등 8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공동 창업자 등 관련자들의 루나테라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루나 사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권 대표 등이 코인 수익 수백억 원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렸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관용차 보증금과 같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특별히 저는 식약처에서 여성 최초 국장, 여성 최초 원장, 여성 최초 차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 처장을 이제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에 내정된 이후 39일 만에 낙마한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7년 관용차 보증금 1,800만여 원을 정치자금으로 냈습니다. 350만여 원 들여 차를 도색했는데 이 역시 정치자금에서 뺐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도 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비를 더 들여 차를 샀습니다. 이 밖에도 임기 막바지 동료 의원 후원금과 보좌진 격려금, 간담회 등으로 5,100만여 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는데 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써야 하고 부정한 용도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김 전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서울 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김 전 후보자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태 당시 관리 책임은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후보자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에 끝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분당의 한 영구 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 하겠다며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요즘 10,000원 한 장으로 푸짐한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집밥을 내주는 백반집 찾는 분들 많으시죠?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고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백반집 사장님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밥과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차려집니다. 고물가 시대 7,000원에 5첩 밥상을 내주는 백반집은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집에서도 사실 반찬이 여러 가지 안 나와요. 차라리 이런 백반집에 와서 먹는 게 음식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치솟는 물가 탓에 사장님은 마냥 웃을 수 없습니다. 반찬으로 제공된 조기는 50마리에 8,900원에서 21,000원으로, 취나물은 2근에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가격이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다른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어 식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급등한 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이번 주부터 백반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동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백반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안 좋았어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승부하는 기사식당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000원대였던 닭값이 4,000원을 넘어서면서 인기 메뉴인 반개탕과 초계무침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름 별미로 제공하던 열무김치는 몇 달 새 3배 넘게 뛴 열무 가격 탓에 상차림에서 아예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마다 한 번씩 가는데 가다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살 때가 있어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는 잘 먹었다 한마디로 버틴다는 사장님들의 푸근한 인심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7개 수입 생필 품목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적용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0% 할당 관세가 적용된 수입 쇠고기 등을 비축하는 냉동 창고. 현장 점검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은 관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가격을 낮춰 유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할당 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없애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등 7가지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대두 10,000톤과 참깨 3,000톤에 대해선 낮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지원 효과는 모두 3,2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물가 상승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는 1년 전보다 56.3%, 호주산은 88.8%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번 할당 관세로 5에서 8%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가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소비 감소로 인해서 우리 한우산업까지 같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쇠고기에 대한 소비 수준을 저희가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닭고기 도매가도 14.8% 오르자 정부는 20에서 30%에 달하는 브라질, 태국산의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분유도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10,000톤으로 확대돼 도입 단가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무관세 정책이 농가를 고사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우 할인 행사 등 축산농가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주 등에 사용되는 주정 원료와 커피 원두, 쇠고기를 비롯한 7개 품목이 유통매장에 풀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쯤 돼야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5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올해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농협에선 마음만 먹으면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데 법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기 안성시 고3농협 직원이 허위 세금 계산서로 5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이 고객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50억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은 올해 확인된 것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내부 통제로 비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 본점은 1,115개, 지점까지 합하면 4,800곳이 넘습니다. 모두 개별 법인인데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농협중앙회 정기감사로 관리 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역 단위 농협은 내부 사정에 밝은 장기 근속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직원 비리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비정상적인 자산 흐름을 감시하는 전산 감사 시스템도 이미 마련돼 있지만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빼돌리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돼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딴 횡령 사고에 농협중앙회와 중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농협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나 부당한 권유를 금지하는 등 6대 판매 원칙을 마련해둔 법으로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 등 상호금융업은 소관부처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금융위 소관인 신현만 금소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인 만큼 직원들이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선 조합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엔 내부 통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중앙회만 대상으로 규정해 수천 개 개별 지역조합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농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개별 조합도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도적 감시 강화로 거대 조직 농협에 뿌리내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오히려 먼 근무지로 부당 전보한 사업주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불합리하게 처우해 상급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충북 청주에서 구내식당 위탁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B씨와 함께 일하는 상사가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는 데다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강요하고 사직서까지 종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오히려 B씨를 출퇴근이 어려운 먼 지역 구내식당으로 전보했습니다. B씨는 가족을 간병해야 했던 상황에서 원치 않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부당 전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사업주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징계했고 B씨의 새 근무지가 환경이 더 좋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새 근무지 환경이 객관적으로 좋더라도 B씨 의사에 반해 전보됐다면 불리한 처우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가해 직원과 달리 B씨에겐 인사위원회 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없고 경영 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이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가 상급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회원국들이 내년 봄까지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는 목표 설정 방안 등을 담은 가스 수요 감축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에서 크렘린궁이 가스 수출을 무기화함에 따라 EU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가스 공급 중단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봄까지 유럽 내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정과 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에너지 안보를 EU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EU 전체의 큰 요구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던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등 다른 국가로 도입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스 가격 급등 속에 러시아가 EU 일부 회원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축소하면서 여러 회원국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후보 시절 만 5세 아동까지 월 10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인수위 과제에서도 이 내용이 빠져서 그야말로 헛된 약속이라는 뜻의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12년 만에 충북도지사직 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지사. 내년부터 모든 신생아 부모에게 1,000만 원씩 출생수당과 만 5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육아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현민 후보 측이 제시한 월 70만 원을 넘는 파격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정한 민선 8기 100대 공약 과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김 지사가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양육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무진에서는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시군하고 면밀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부담을 나누어질 시군과의 협의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동 70만 원, 1세 아동 35만 원 등 부모 급여를 지급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은 되는 거죠. 이처럼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이 후퇴 또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몇 번씩이나 말을 바꾸면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요. 내년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촉박한 시일 안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끊어졌던 창경궁과 종묘 사이길이 90년 만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12년의 공사 끝에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킨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윗부분을 녹지로 조성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반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촬영한 종로 일대 풍경입니다. 종묘와 창경궁 사이를 도로 하나가 떡하니 가로지릅니다. 율곡로인데 지난 1932년에 일제가 만들었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였다지만 창경궁을 거쳐 종묘로 흐르던 북한산 주맥을 끊어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란 얘기도 있습니다. 강제로 갈라졌던 창경궁과 종묘가 다시 만났습니다. 무려 90년 만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0년 복원사업 첫 삽을 뗀 뒤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맥이 연결된 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그런 계속 논의가 있어가지고 또 올해가 이제 90주년 되는 겁니다. 90주년 만에 이제 이 도로를 개통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큰 거죠. 율곡로를 지하에 넣고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그 위로 궁궐과 종묘를 하나의 숲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8,000제곱미터 규모 녹지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같은 우리 고유 나무를 심었습니다. 두 지역 사이 담장도 세웠습니다. 공사 중 발굴된 옛 종묘 석재를 가져다 쓰면서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최대한 과거의 궁궐 형상과 그 위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던 그 담장에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궁궐 담장 바로 옆에는 폭 3m의 산책길이 340m 길이로 생겼습니다. 보행 약자들을 위해 계단과 턱이 없는 완만한 경사로 설계됐습니다. 다시 연결된 종묘와 창경궁 모습은 22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국 역도에 떠오르는 스타 신록이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록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61kg급 경기에서 인상 126kg, 용상 155kg, 합계 281kg으로 세계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체급의 조민재는 용상에서 147kg을 들어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2박 3일간 방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의 보고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태 등으로 논란의 핵심 부처가 된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보고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 처리 등 야당의 협조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97그룹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전대 독주 체제를 깨기 위한 97 주자들끼리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지도 주목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수사기관에서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인지 오늘 결론 내립니다. 현재는 오늘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변호사 A씨 등 청구인들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한국 육상사상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의 쾌거를 이룬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오늘 귀국합니다. 우상혁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달 다이아몬드 리그 출전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서서히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잔뜩 높아지면서 낮 동안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무려 3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40mm 정도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가 내리며 비교적 선선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2도, 대전은 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가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서 습도가 높은 탓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